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검찰청 해체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오늘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집단 반발했습니다. 특검이 모순이라며 원대 복귀를 신청했습니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을 무혐의로 끝낸 사건, 부장검사가 지청장을 수사 의뢰하는 초유의 일로 번졌습니다. 저희가 그 내막을 더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핵심 증거가 수사 보고서에서 사라졌습니다. 대법원이 지기현 판사의 접대 의혹이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제보자가 지 판사를 수년간 20여 차례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제보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오늘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 반발했습니다. 40명 전원이 원대 복귀, 즉 검찰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부 조직법이 통과된 뒤 나온 검사들의 첫 집단 행동입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40명 전원은 오늘 오전 파견검사들의 입장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 전달했습니다. 검사들은 파견 기간 동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며 최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금지 지침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파견검사들이 직접 수사와 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담당하는 게 옳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수사와 공소유지를 모두 가진 검찰청 기능을 수사를 맡는 중수청과 기소를 맡는 공소청으로 분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등에서 도이치 주가 조작, 건진법사 통일교 수사, 명태균 수사 등을 오랫동안 해온 검사들을 대부분 파견받아 10여 개 팀으로 구성됐고 김건희 씨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의원 등을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파견 검사들 입장은 수사한 주체가 공소유지를 못하게 돼 현재 특검의 업무가 법과 모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 대한 민중기 특검의 입장도 요구했습니다. 입장문에서 검사들은 특별검사께서 직접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 검사들의 역할과 직접 수사 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달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마무리한 뒤 파견검사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했습니다. 파견검사 전원의 집단 복귀 요청에 김건희 씨의 뇌물 혐의 등 남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문정규입니다. 네, 김건희 씨 수사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재판도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의혹을 밝히는 데 있어 김건희 씨 수사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런 시점과 중요성보단 특검 검사들이 검찰 논리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 겁니다. 오늘 집단 반발로 민중기 특검도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지휘하는 민중기 특검은 검사들의 입장 요구에 특검 관계자의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답을 내놨습니다. 먼저 정보조직법 통과로 혼란스러울 검사들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이 자신이 지휘하는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일단 공감을 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특검의 경우 수사검사들이 기소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맡아 내용을 잘 아는 검사들이 재판까지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검찰청을 없애는 정보조직법과 모순되지만 중대수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접점을 모색하려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입장은 오후 정례 브리핑 때 특검 관계자를 통해 공개됐는데 민중기 특검의 공식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검사들의 복귀 요청이 있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금시초문이라며 부인해왔습니다. 오늘 집단 복귀 움직임엔 수사 도중 복귀 의사가 전달된 적은 없다며 수사의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집단 반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개인적 사정으로 사직하거나 복귀한 사례는 있었다며 특검이 강제로 남아있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취재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특검은 큰 갈등은 없다면서 서둘러 봉합하려는 걸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례 브리핑에서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흔들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요. 수사검사들이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표명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청을 해체하는 이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이후에 처음 나온 검찰의 집단 행동입니다. 그것도 이번 정부 들어서 핵심적인 수사를 하는 이 김건희 특검에서 불거진 건데요. 민중기 특검은 일단 검사 의견을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봉합하려 했는데요. 수사 현장에서의 문제는 이제 시작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제 시작됐다. 그런데 원대 복귀를 요청을 하면 검사들이 돌아갈 수는 있는 건가요? 이 파견 검사들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예. 파견 해제 등의 인사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복귀 요청만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건데요. 특검의 설명은 일단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읽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파견 검사들은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그리고 민생 사건을 위해 복귀 조치 요청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특검이 승인하지 않아서 업무를 계속하더라도 이미 복귀를 요청한 만큼 김건희 씨, 한학자 총재, 권성동 의원을 구속한 기존의 수사 동력이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이 김건희 특검 내부를 보면요, 이 10여 개의 팀이 있고 이 경찰팀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검사와 검찰 수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전원을 교체한다고 해도 이 기록을 재검토해야 하고요. 수사부터 기소, 공소 유지까지 걸림돌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검이 출범 이후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남은 수사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검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건들을 인지를 해왔습니다. 서희건설과 이배용 전 위원장의 이 귀금속 제공 사건이 있고요. 또 종묘 차담회와 해고남정 파티 의혹 등 이 대통령실의 지위와 자원을 사적 유용했다는 이 의혹 사건도 있습니다. 이 혐의로 보면 뇌물죄와 직권남용이 될 텐데요. 이 뇌물죄는 김건희 씨가 구속 기소된 이 혐의보다 형량이 더 센 혐의입니다. 이 수사력이 더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 구심력을 잃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김건희 특검이 이렇고 다른 특검에 소속된 파견 검사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움직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김건희 특검 내부에서는요, 지속적으로 이 복귀 관련한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 이 입장문으로 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데요.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선봉에 서면서 이 내란이나 이 해병 특검에서도 도미노처럼 반발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최근 파견 검사를 증언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요,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진다면 파견 검사를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연지환 기자였습니다. 네, 이런 반발에도 검찰청은 폐지됩니다. 그 날짜는 내년 10월 2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항소하고 상고해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다고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내년 10월 1일 공포됩니다. 그 이튿날 검찰청은 사라지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혹시 무죄일 수도 있는데 무혐의일 수도 있는데 하면 기소하지 말아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은 뭐 그 반대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음대로. 네. 마음에 안 들면은 혹시 죄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싶으면 기소해가지고 고통 주고. 네. 또 자기 편이면은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고. 하여튼 이 기준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죄가 나와도 항소, 상고를 거듭한다고도 했습니다.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소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상고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지금 돼 있어갖고 그냥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했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 규정을 좀 고칠 예정입니다. 평소 문제의식을 밝힌 거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건이나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오랜 철학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이 대통령 본인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법부 시스템이든 국가는 어떻게 망가지든 이재명 한 사람 구할 수 있으면 기존의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JTBC 최규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검찰의 쿠팡 무혐의 사건을 자세히 보도하겠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에 반발하며
지휘부를 수사 의뢰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저희가 수사 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부천지청이 대검찰청에 올린 겁니다. 수사의 핵심 증거인 쿠팡의 내부 지침서가 대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먼저 김휘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3년 쿠팡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기 어렵도록 취업 규칙을 바꿨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게 된 일용직들이 잇따라 쿠팡을 고발했고 지난해 9월 고용노동청이 쿠팡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노동청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취업 규칙 변경에 대한 내부 지침서를 확보했습니다. 일용직들에게 퇴직금과 근로기간 단절에 대해 별도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말고 이의 제기할 때만 개별 대응하라는 내용입니다. 불리한 취업 규칙 변경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말도록 지침을 내린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바꿔놓고 적절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지 않으면 그 취업 규칙은 무효입니다. 노동청은 이 지침서를 근거로 바뀐 취업 규칙을 무효로 결론내고 지난 1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3월 6일 전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뒤집은 1차 수사 보고서를 대검찰청에 보냈습니다. 1차 보고서엔 노동청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내부 지침서에 대해 거론조차 돼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청의 핵심 증거가 누락된 겁니다. 대신 취업규칙은 보충적 효력에 불과하다,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가 제출됐다고 적혔습니다. 바뀐 취업규칙이 문제없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주지 않았으니 혐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한 달여 뒤인 4월 22일 대검찰청에 보낸 2차 수사 보고서에도 쿠팡의 내부 지침서에 대한 판단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기소 의견의 핵심 증거가 검찰 수사 보고서에선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은 담당 검사가 먼저 무혐의 의견을 냈다며 취업규칙 관련 내용은 부장검사 개인 의견서로 대검찰청에 보냈으니 누락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이 수사 보고서가 만들어지기까지 부천지청 지휘부와 담당 부장검사가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지휘부는 담당 부장검사에게 취업 규칙이 무효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부장검사가 누락해선 안 된다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지휘부는 억지 부리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김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건이 송치되고 얼마 뒤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은 쿠팡 주임검사를 불렀습니다. 주임검사는 부장검사에게 엄지청장이 직접 불러 사건 검토 방향을 알려줬는데 쿠팡은 무혐의였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난 3월 6일 부천지청의 2인자 김모 차장검사는 1차 수사보고서에 대한 지청장의 지시를 메신저로 전달합니다. 청장님께서 취업규칙 무효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하신다며 괜한 분란 소지와 민사재판에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냈습니다. 고용노동청 기소 의견의 핵심 근거였던 취업규칙 무효에 대해 아예 판단을 하지 말도록 엄지청장이 지시했던 겁니다. 이에 부장검사는 부천지청장과 차장검사에게 취업규칙 무효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것에 대해 우려가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휘부는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부장검사는 지청장에게 주말 내내 잠도 못 잤다며 충정의 마음으로 절차를 상의하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한 달여간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4월 18일 2차 대검 보고서에도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부장검사는 차장검사에게 여전히 핵심 증거가 누락돼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차장검사는 논리도 안 맞고 억지 부리는 것 같다고 나무라는 듯 말합니다. 열흘 뒤 쿠팡 무혐의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가 매우 부적절했다는 것과 그리고 검찰의 기소 독점이 이런 문제를 낳고 민생을 얼마나 파괴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엄지청장은 JTBC에 민사로 판단될 쟁점을 형사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지시였다며 노동청이 제시한 대법 판례는 검토 결과 쿠팡 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네, 검찰뿐 아니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부는 이미 지난해 쿠팡의 퇴직금 규정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유명 로펌 8곳이 만장일치로 위법하다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어느 곳에도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쿠팡 사건 수사 지연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 사건 잘못 수사하면은 쿠팡에 면죄부를 주는 거고 잘못된 선례를 만들어서 추후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정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고용부는 뒤늦게 국내 유명 로펌 8곳에 법률 자문을 맡겼습니다. 쿠팡은 기존엔 퇴직금 기준이 되는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은 단순히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에선 계속 근로기간을 아예 근무 1일차로 리셋시켰습니다. 자문 결과 로펌 8곳 모두 새 규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결론 내린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행 퇴직급여법보다 불리한 자의적 기준을 만들어 퇴직금 대상에서 배제해선 안 되고 그간의 대법원 판결, 행정 해석과도 크게 어긋난다는 겁니다. 일이 끊길 때마다 계속 근로기간이 리셋되면 회사가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등 악용할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용부 자문 결과는 검찰은 물론 쿠팡을 수사하고 있던 노동청에도 전혀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문제가 된 취업규칙 변경안을 승인해준 곳도 고용부였습니다. 노동청의 기소 의견을 뒤집은 검찰의 무혐의 판단뿐 아니라 피해를 바로잡아야 할 고용부 대처도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자문 결과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죠. 김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그런데 부천지청 지휘부가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해온 부장검사를 감찰 조사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5월 초 대검찰청은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까지 했습니다. 이 대검은 이 부장검사를 상대로 지난해 9월 고용노동청에 쿠팡 압수수색 영장을 부장 정결로 한 이유가 뭐냐? 지청장 승인을 받지 않고 대검찰청의 쿠팡 수사에 대한 의견을 낸 이유가 뭐냐 등을 추궁했다고 합니다. 예. 이 취업 규칙과 관련해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말라는 내부 지침서가 쿠팡 압수수색에서 발견이 됐고 이를 누락한 걸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청장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을 조사를 한 겁니다. 이 대검은 왜 이런 감찰을 했는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미준 당시 지청장은 JTBC에 자신이 감찰 의뢰를 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천지청장의 핵심적인 부분을 빼도록 한 걸로 보이는데 혹시 그 이유가 취재가 됐습니까? 네, 먼저 이 부천지청의 2인자 김 차장검사가 보낸 메신저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사재판에서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고용노동청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면 법적 판단을 해서 기소 의견 송치를 한 걸 수사를 맡은 검찰이 민사재판이 진행이 될 테니 진행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예.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 더 세심한 형사법적 판단을 하기보다 민사로 그 판단을 미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엄전지청장은 노동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은 적법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이게 위법하다는 여러 자문을 받았고 모든 법 전문가가 같은 의견을 냈다는 얘기잖아요. 네, 고용노동부가 로펌 8곳의 자문을 구한 결과 전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는 형사 판례를 부천지청 지휘부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소 의견 송치를 한 고용노동청과 담당 부장검사와 이 형사 판례 8곳의 로펌까지 모두가 법적 문제가 있어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 그런데 엄전지청장은 해당 형사 판례는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저희에게 밝혔습니다. 예. 쿠팡에 정관이 많다. 특히 대통령실과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김앤장 정관 변호사도 선임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더 취재된 게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과거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정부 인사들을 쿠팡에서 많이 스카웃을 했습니다. 검사 출신 임원도 대거 포진돼 있고요. 전관이 있는 김앤장과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다만 아직까진 이것으로 인해 부천지청 지휘부가 이 같은 판단을 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엄전지청장은 쿠팡과 관련해선 내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 말고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쿠팡 봐주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산 기자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 없이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파기환송 경위를 꼭 따져 묻겠다며 다음 달 국정감사를 대법원으로 가서 열기로 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증인석엔 아무도 없습니다. 조 원장뿐 아니라 대법관들과 한덕수 전 총리, 지기현 판사 등 주요 증인들은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왜 대선을 함부로 개입했냐? 그래서 국민들이 공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민주당은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다음 달 15일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나으리께서 국민들 앞에 나오시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통령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앞서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을 두고도 여야가 부딪혔습니다. 이게 다 가짜 뉴스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AI 뭐 이런 운운하시지 말고 가짜 뉴스에 대한 것. 고소장 접수해 드릴게요. 서영교가 AI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고요? JTBC 김한수입니다. 현재로선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 지기현 판사의 접대 의혹 넉 달 만에 대법원이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수년간 20여 차례 접대를 받았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 원의 룸살롱 접대였다는 제보 내용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맡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지난 5월 불거졌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실내에서 일행 2명과 찍은 사진과 룸살롱 내부 사진 등도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지 부장판사는 삼겹살에 소맥을 사주는 사람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조사에 착수했고 넉 달 만인 오늘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진 속 일행 2명은 모두 변호사로 최근 10년간 지 부장판사가 이들이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비이점이 드러나면 징계할 방침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자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접대 의혹을 처음 제보받은 민주당 관계자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제보자는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 원대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 부장판사가 올해 들어 휴대전화를 2차례 바꾼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날 6년 동안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지난 5월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이틀 뒤에 또 바꿨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구속된 김상민 전 검사 역시 주요 수사 국면마다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선상에 오른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윤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지 사흘 만에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여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시절이던 지난해 총선 공천을 받기 위해 김건희 씨에게 이후한 화백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김 전 검사가 지난 4월 18일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이 김 전 검사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날입니다. 조사 당일 오전 10시 19분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오후 7시 52분 다시 갤럭시로 기기가 변경됩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준비 기간이던 6월 21일에도 같은 패턴으로 휴대전화가 바뀌고 정식 수사 개시 직전인 6월 30일에 한 번 더 교체됩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된 뒤인 7월 8일에도 기기가 바뀌는데 이날은 특검의 압수수색이 있던 날입니다.
김 전 검사 변호인은 휴대전화 교체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특검이 압수수색할 당시 교체 내역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때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이후 대통령실 공용 PC 기록 파쇄 등 의혹으로 내란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이동통신사 기기 변경 내역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자 사흘 뒤인 7월 22일 오후 4시 17분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가 교체됐습니다. 국정농단의 공범들이 증거를 인멸해서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신속한 단죄만이 가장 강력한 재발 방지책이며 특검과 사법부가 단호하게 처분해야 하는 거죠. 정 전 실장은 애정이 깨져서 휴대전화를 바꾼 거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자신은 계엄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직접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떠넘긴 책임에 대해서 사실상 반박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푸른색 넥타이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한 손엔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가 법정에 들어섭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네,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무직입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증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 사실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라는 부분을 위증했다라는 것만 피고인은 인정을 하고 나머지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한 입장입니다. 위증 혐의 역시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한 책임을 한 전 총리에게 떠넘겼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한 전 총리는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자신은 내란을 방조하거나 정당화할 의도가 없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다. 오늘 재판은 약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처럼 법원이 촬영해 영상물을 제공하는 시차 중계 방식으로 첫 재판 과정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재판부에 판사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김건희 씨 가족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부당 청구했던 급여 14억 원에 대해 환수 조치가 진행되자 요양원 측은 이를 막기 위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죠. 최근 법원이 이를 기각한 걸로 취재됐습니다. 그동안 요양원이 벌어둔 돈이 많고 대표의 자산도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성하선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가족이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요양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곳에서 장기 요양급여 약 14억 4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환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요양원 측은 환수를 중단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업무를 정지하거나 폐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오빠가 대표인 가족기업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2023년엔 37억여 원, 2024년엔 35억여 원이라는 겁니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기업이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 중 내부에 누적시킨 이익금입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김 씨의 오빠가 보유한 토지, 건물 등 유형 자산의 가액만 총 55억여 원에 달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요양원 측은 항고했습니다. 앞서 한 요양보호사는 바나나 7개를 요구르트와 물을 넣고 갈아 어르신 16명에게 주는 등 식단이 부실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바나나 주스가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배가 아프고 못 먹겠대요. 또 신체적, 성적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목은 묶어서 쭉 해서 기록지가 없었어요. 어르신의 손발을 침대에 묶어놓거나 기저귀를 갈 때 가림막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남양주시는 학대에 대해서는 최근 개선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요양급여의 부당 청구와 관련해선 영업정지 104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입원 중인 어르신들이 다른 곳으로 이송된 이후 다음 달부터 실제 영업 정지에 들어갑니다. JTBC 송화선입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지난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징역이 확정됐지만 저희 취재진이 확인을 해보니 가해자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까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서로 동의했다는 가해자 진술을 듣고 수사를 마무리해버렸습니다.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99년생 이민경 씨가 살던 오피스텔입니다. 화장실은 잔뜩 어지러져 있고 타일 곳곳이 깨졌습니다. 의자에 부딪힌 천장에는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별을 통보받은 전 남자친구 전모 씨가 벌인 일입니다. 전 씨는 민경 씨가 원치 않는데도 오피스텔에 찾아와 한참 동안이나 집 문 앞을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월 7일 민경 씨는 이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을 거뒀습니다. 전 씨는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징역 3년 2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준비하던 유족은 전 씨가 민경 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 씨의 경찰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입니다. 경찰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전 씨는 네라고 인정합니다. 동의하에 촬영했느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합니다. 경찰은 이런 전 씨의 말을 토대로 성관계 영상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성관계 영상이 있었다는 것조차 유족에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뭐가 좋아가지고 그 애랑 동영상을 찍겠어요. 저희는 뭐 아예 그런 것도 없다고 경찰한테 분명히 처음에 수사할 때 들었었고. 특히 전 씨는 과거에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또 다른 여성을 협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유족은 성관계 영상을 수사해달라며 전 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전 남자친구의 일방적인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민경 씨가 사망하던 바로 그 순간 이 남성은 자리에 없었다고 주장했다가 뒤늦게서야 함께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거짓말을 깨트린 CCTV를 조혜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민경 씨가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진 시각은 지난해 1월 7일 새벽 2시 22분입니다. 1분 뒤 전 씨가 찍힌 CCTV 장면입니다. 민경 씨 집에서 마신 맥주캔과 자신의 슬리퍼를 들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민경 씨가 떨어진 뒤에 현장을 정리하고 서둘러 집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하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첫 경찰 조사에서 태연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차 쪽으로 가다 보니 땅바닥에 쓰러져 있길래 놀라서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CCTV를 제시하자 그제서야 민경 씨가 떨어지던 순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창틀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떨어졌고 급하게 잡으러 갔지만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잡으려 했다는 전 씨의 말에 따라 자살 방조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 망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 실질적 진실이 무엇일까? 과연 가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수사 판단하는 게 맞나? 유족의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본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했지만 10달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했던 서대문구 유인 미수 사건. 저희 JTBC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CCTV를 입수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아이들은 뒷걸음질 치고 가해자들은 차를 후진해서 따라가려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은 오인 신고로 결론을 내 혼선을 빚었는데 첫 신고 이후 면밀한 CCTV 조사가 있었다면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이자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회색 차량 한 대가 길가에 멈춰섭니다. 길 가던 아이들이 주춤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차량이 따라서 후진하고 아이들은 달려 도망칩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남성 3명이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이들은 이날 하루만 3번에 걸쳐 4명의 어린이에게 접근했지만 당시 경찰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오인 신고로 결론 냈습니다. 이후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그제서야 수사에 착수했고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초등학생들을 잇따라 유인하려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신고된 차 색깔이 실제와 달라 혼선이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신고가 없었다면 오인 신고로 마무리되며 자칫 사건을 키울 뻔했다는 비판이 따랐습니다. 지난 5년간 유괴 사건 10건 중 4건은 불송치로 끝났는데 단순 선의였거나 오인 신고였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부정확한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아동이 피해자인 사건 수사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의 인지와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학부모들 불안을 키웁니다. 교육부 매뉴얼엔 유괴 관련 내용이 아예 없고 서울시 교육청 매뉴얼에도 학교 측이 취해야 할 조치는 없습니다. 교육부랑 이제 경찰청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아동 범죄에 대한 학교와 매뉴얼 조만간 협의해서 이제 발표할 겁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이 시각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남입니다.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승환 기자, 정상회담에 이어서 지금은 어떤 일정이 진행 중입니까? 두 정상은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지금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이 대통령이 일본 도쿄에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차원입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만에 이시바 총리를 3번이나 만났다면서 아주 가까이에 있는 한국과 일본만이 할 수 있는 셔틀 외교의 진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오늘이 총리로 취임한 지 정확히 365일 되는 날이라면서 자신의 마지막 외교 일정을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돼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엔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한 취타대, 전통군악대와 의장대가 도열하는 등 실무 방문이지만 사실상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예, 만찬에 앞서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두 정상은 한일 공통 사회 문제 대응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체 운용 방안 관련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국토 균형 성장 등 공통 사회 문제에 대응할 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이시바 총리는 또 현직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2001년 도쿄에서 전철역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의 목숨을 구한 의인 고 이수연 씨 묘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예, 김혜경 여사는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죠. 오늘 오전 박상민 대통령 주치의가 이례적으로 직접 기자들에게 설명했는데요.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러움증으로 며칠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여사가 일본 측에 정중히 양해를 구했고 이시바 여사는 김 여사의 쾌유를 바란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이승환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국가 행사를 이유로 11월 초 예약들을 취소했던 신라 호텔이 원래대로 숙박과 결혼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숙소로 거론됐기 때문에 방한 계획에 변동이 생긴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시 주석의 방안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이달 초 서울 신라호텔은 11월 첫째 주 주말 예약된 결혼식과 객실 예약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호텔 전체를 대관하는 규모의 예약으로 알려지며 에이펙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숙소일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름여가 지난 오늘 호텔 측은 당초 취소했던 결혼식을 모두 원래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선 시 주석이 에이펙 참석을 취소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은 여전히 협의 중이라며 호텔 예약 취소와 방한 계획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시 주석의 방안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성숙하게 발전하고 실질적 성과를 거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상 동선과 관련해 여러 추측이 나오자 부담을 느낀 중국 측이 다른 호텔을 물색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에이펙을 계기로 협의하고 있는 한중, 한미 정상회담이 서울이 아닌 경주에서 열릴 가능성도 나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서울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아진 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는데
미중 정상회담 역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장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이제는 문화 산업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 밖에서 만드는 영화에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영화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영화 관세를 꺼내들었습니다. 미국 영화 제작 사업이 다른 나라에 도둑 맞았다며 미국 밖에서 만드는 영화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미국 영화 산업은 2023년 기준으로 150억 달러, 우리 돈 21조 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 이어 문화를 살리겠다는 트럼프의 조치가 오히려 영화 산업의 중심지 이곳 할리우드를 흔드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계획대로 외국에서 만드는 영화에 관세를 매기면 마블과 007 등 전 세계를 무대로 촬영해온 기존 할리우드 대작들은 앞으로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다국적 제작과 글로벌 배급망이 얽혀있는 영화 산업 특성상 국적에 따라 관세를 매기는 것 자체가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And so the traditional idea of, tariffing something at a port of entry just doesn't apply to movies. You could envision, this would be very disruptive and very chaotic for Hollywood if it were actually imposed. 우리 영화 산업에도 파장이 우려됩니다. 직접적인 대미 영화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59억 원이지만 넷플릭스 등 OTT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되면 제작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오징어 게임과 K-팝 데몬 헌터스 등 글로벌 OTT의 한국 콘텐츠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조 단위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1년 가까이 김치 냉장고에 숨겨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식 투자 문제로 다투다가 이런 일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워진 거리에 경찰차가 차례로 도착합니다. 경찰관들이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집 안엔 40대 여성이 숨져 있었습니다. 어제 정오쯤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된다며 실종 신고가 된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함께 살던 40대 남성 이모 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았고 곧바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김치 냉장고에 시신을 넣어놔 1년 가까이 범행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범행 이후에 시신을 은닉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연인 관계였습니다. 시신은 왜 숨기셨나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수천만 원대 주식 투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냥 주식 실패로 싸우다가 그러고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씨는 여성을 살해하고 여성 명의로 5천만 원을 대출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40대 여성이 10대 딸을 데리고 응급실을 찾았는데 딸은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시신에선 폭행 흔적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지역 가수이자 아나운서인 어머니를 범인으로 보고 구속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40대 여성 A씨는 지난 21일 10대 딸과 함께 경남 남해로 향했습니다. 남해 소방서가 주최하는 소방훈련 행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당시 행사장을 비추는 CCTV엔 밤새 A씨가 서성이는 모습만 담겼을 뿐 함께 온 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계 때문에 여기서 이 손주를 할 거라고 설치하고 그럴 때 다른 분을 못 봤습니다. 딸이 모습을 드러낸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A씨가 딸을 데리고 병원 응급실을 급히 찾으면서입니다. 하지만 딸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몸에 멍자국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사망을 해 있더라고요. 몸이 처져 있고. A씨는 딸이 죽지 않았다고 우기며 난동을 부리기까지 했습니다. 살아있다고 자꾸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하기에 우리가 남해 경찰대에 신고하니까.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유기치사 혐의를 우선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보호 의무가 있는 자녀를 제때 치료받도록 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고 본 겁니다. A씨는 지역에서 가수와 아나운서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보대사시고 아주 친절하시고요. 방송인이라서 그러신지 눈물도 좋으시고 누구나 다 호감 있게.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기관장을 위해 72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설치하고 간부 14명의 1박 2일 교육엔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정부 해킹을 막는다며 기밀을 강조해온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국민 혈세를 방만하게 쓰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소는 우체국 사서함 1호, 연구 성과는 보안사항, 기관장은 국정원 출신. 정부 해킹 방어 기술 등을 연구하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유난히 기밀을 강조합니다. 이곳 한 해 예산은 1,300억 원 수준, 900억 원이 정부 출연금입니다. 소장실 집무 환경 개선 추진이란 제목의 내부 문서입니다. 기관장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근골격계 부담 완화용 의료기기를 도입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안마 의자를 드리려고 720만 원 예산을 배정한 겁니다. 지금은 직원들도 함께 사용한다는 게 연구소 측 해명입니다. 소장님 방에 두려고 했던 거는 맞습니다. 협착증이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허리 협착증이 있으셔서? 예. 소장실에는 의류 관리를 위한 스타일러도 드렸습니다. 또 소장 등 간부 14명은 지난 6월 전략 리더 역량 강화 1박 2일 교육을 진행했는데 명상교육, 요가교육, 숙면교육, 다음 날에도 요가, 걷기, 명상 이런 식으로 10시간 교육이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상 힐링 여행에 가까운 이 일정에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매번 이런 걸 가거나 이런 기관은 아니었어요. 진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상황이거든요. 저는 참담한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 혈세로 운영되는 이런 기관들이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KT 롯데카드뿐 아니라 우리 정부 기관들도 해킹 피해를 입었다는 미국 보안 매체 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 연구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송편 5,000kg을 버리게 생겼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우체국을 통해 먹거리를 팔려 했던 소상공인들이 울상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우체국 쇼핑몰 접속이 막히면서 판로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을 질책하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에 있는 한 떡집 냉동 창고입니다. 추석 배송을 위해 미리 만들어둔 송편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매년 우체국 쇼핑몰을 통해 판매해왔지만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접속 자체가 막히면서 대부분 폐기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저희 피 엄청나죠. 준비해놓은 게 한 5천만 원어치 5,000kg를 준비해놨거든요. 못 팔게 생겼죠. 우체국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는 약 15,000여 곳. 대부분 지역 특산물과 먹거리를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구 시점도 기약이 없어 추석 대목만 기다려온 소상공인들은 애가 탑니다. 금토일 이게 대목이잖아요. 주문이 많이 들어왔겠죠? 명절 대목이니까. 근데 주문을 하나도 못 받은 거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업체만 2,400여 곳. 피해 금액은 126억 원에 달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총 11억 원어치를 직접 구매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일선 우체국 창구에선 오늘부터 신선식품 배송도 재개됐지만 지연은 불가피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배달이 돼야 되는데 안 돼서 거기는 불편이 있죠. 특히 선물 같은 건 그렇지 않아요? 사태 닷새째, 정부 전산망 복구율은 10%대로 더딘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운영 이중화를 민간에 하라고 정부가 공고를 했고 실제로 민간은 다 이중 운영 시스템 가지고 있는데 정부도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실제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정부는 이용 빈도가 높은 정부24나 무인 민원 발급기 등이 정상화하며 큰 혼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건축물이 아닌 토지거래나 일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등은 직접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야 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에 나섭니다. 2020년부터 빌린 소액대출을 올해 안에 갚으면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꼬박꼬박 빚을 갚은 사람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4년간 고깃집을 운영했던 김모 씨는 코로나 대유행 당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담보를 잡힐 수 있으면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정부 지원금과 정책 대출로 버텼지만 남은 건 빚 1,200만 원뿐이었습니다. 벌이가 끊기면서 결국 4년 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 1년 정도 저도 뭐 전화도 못 받고 21년부터 지금까지 44개월 지금 납부는 되고요. 정부가 오늘부터 약 370만 명에 대한 신용 사면에 나섰는데 정작 김 씨의 경우는 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신용 사면 대상은 2020년부터 5천만 원 이하 대출을 연체한 사람으로 연내 모두 갚는다면 신용평가사의 연체 기록이 사라져 대출이나 카드 사용 등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김 씨처럼 빚을 꼬박꼬박 갚았더라도 이미 채무 조정에 들어갔다면 연체로 볼 수 없단 겁니다. 신용사면이 발표가 되고 나서 채무 조정을 받은 다음에 완납을 하는 사람들은 삭제가 되고 꾸준히 납부하는 사람들은 다 갚아도 연체 기록 삭제가 안 된다는 부분. 보면은 역차별이다. 김 씨 같은 사례가 속출하면서 신보기에는 비슷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용 사면을 받더라도 일부가 다시 연체 상황에 빠지는 등 도덕적 해이 논란도 이어지며 보다 정교한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신천지와 통일교 신자들을 무더기로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시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을 조작하기 위해서 당비까지 대신 내주며 불교 신자들을 가입시키려 했다는 건데요. 해당 시의원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서울시 의원이 불교 신자 수천 명을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이 폭로했습니다. 진 의원은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측과 제보자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좋은데. 근데 돈이 1,800만 원이에요. 지금 가입을 한다고 해서 이번 달부터 나가는 게 아니고요. 네.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딱 6개월간만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라서. 반년치 당비를 대신 내줄 테니 당원으로 가입해 경선 여론조사 때 김민석 총리를 밀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내년 한 2월이나 3월에 후보를 선택하는 그 전화나 URL이 가면 그때 이제 클릭해서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중지를 시켜드리는 거죠. 그냥 저희 경선 민주당 경선. 옛날 경선할 때 1번, 2번. 지경이 또 내려오나요? 사무실. 국민의힘은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만큼 적극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 힘을 향해 특정 종교 개입을 맹비난해왔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민낯이고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민주당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탈당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원님, 내년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사격연맹 장정희 부회장에게 당원 가입 방법과 절차를 안내했을 뿐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사를 지시했고 민주당 서울시당은 김 위원장이 모집한 당원들의 입당을 무효화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건빵과 컵라면. 지난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했던 보석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보석 청구서를 뒤늦게 자체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건강 때문에 석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재판에 출석을 하면 끼니가 부실해진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7시경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을 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건강 안 좋다 이런 주장은 계속 해왔는데 수사나 재판에 나오면은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 그러니까 건강이 더 안 좋아진다. 이런 논리군요. 그런데 안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그 구속 적부 심사 출석을 예로 들어서 뭐 새끼가 부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자, 보시면 개별 개호, 개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일찍 출정을 하다 보니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고, 또 점심도 얘기한 것처럼 컵라면과 건빵으로 때웠다. 특히 이제 저녁 구치소 식사는 4시 반에 종료가 되는데 그 뒤에 돌아오면 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결국 밥 먹을 시간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을 하고 여기에 더해 특검의 조사까지 출석을 한다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고. 자, 제대로 된 식사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자, 다만 이제 김계리 변호사 주장대로면 재판을 받게 되면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앞서 윤 전 대통령도 직접 1.8평 방에서 서바이벌 자체가 힘들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보내줘야 재판 출석하겠다 이런 일종의 때를 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뭐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해서 인권이 침해받고 있고 또 건강에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하면은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는 어떤 일종의 그 프레임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죠. 예. 다만 이제 김계리 변호사의 주장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 선후 관계를 따져봐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자, 어제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이 힘들다고 얘기했지만 그 1.8평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2번째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셈이죠. 자, 다시 말해서 주 4회 재판을 받으면 밥을 먹을 시간이 없다라는 주장과 달리 지금까지 오히려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끼니를 거른 게 아니라 삼시세끼 다 해왔다는 셈이죠. 예. 건빵과 컵라면도 사실상 딱 한 차례뿐이다. 결국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네. 보석을 허가할지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죠. 재판부도 물론 변호인 측의 주장은 따져볼 테고요. 특히 이제 그 김계리 변호사가 나왔죠. 김계리 변호사와 더불어서 그 계몽된 윤 어게인 세력의 핵심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전한길 씨인데, 자, 미국에서 지난주 윤 전 대통령 모습이 공개되자 상당히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너무나 수척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만은 진정한 상남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는 같은 남자로서 정말로 존경하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도 미국에 있나 보네요. 예, 아직도 있습니다. 예.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극과 극 호칭. 자, 대통령실이 어제였죠.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변경하는 내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참고로 총무비서관은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이 되는 대상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르자 이렇게 주장하는 이 가운데 보직이 변경된 거라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야당에서는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인사다, 뭐 숨은 실세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존엄 현직을 국정감사에서 지키기 위한 인사교체를 단행하며 김현지를 순식간에 V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숨은 정권 실세 맞다라고 본인들이 인정했고 자인하는 꼴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몰락의 시발점이 되거든요. 지금 증인 채택 놓고 관심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인사 발령이 나서 더 부각되는 것 같군요. 여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총무비서관과 달리 부속실장은 증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원론적으로는 증인 채택이 쉽지 않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김현지 비서관을 향해서 뭐 베일에 쌓였다거나 숨은 실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계속 민주당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초기여가지고 대통령실도 제대로 편성이 안 돼 있었을 때였어요. 가니까 굉장히 더웠어요 그때. 땀 뻘뻘 흘리면서 의자 나르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조직 내 레드팀 역할을 확실히 하시는 분이에요. 저희끼리는 막 제초제라고 놀리기도 하는데. 네,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의 건진법사 게이트 단독 인터뷰가 방송기자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JTBC는 김건희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단독 인터뷰를 비롯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에서 1억 원을 받은 정황이 담긴 보도 등을 전해드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핵심 당사자 인터뷰 등 직접 취재가 돋보였고 전씨를 매개로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의 연결을 종합적으로 짚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야자수가 있는 길거리를 거닐고 태평양을 바라보는 여유로운 모습. 오늘 손흥민 선수가 SNS에 올린 LA의 행복 일상입니다. 축구는 더 행복을 전했는데요. 오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2주의 팀에 또 이름을 올렸는데 2달 동안 벌써 4번째 수상입니다. 미국 언론은 다음이 더 무서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on's been here for 8 games. 8 games. Imagine what he looks like 5 games from now in the playoffs when it matters the most. 올해가 정말 제가 앞으로 야구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야구 인생에 있어서 좀 저한테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오늘 귀국해서 남긴 말입니다. 지난해 어깨 수술 이후 처음으로 온전히 한 시즌을 보냈지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좋았을 때도 안 좋았을 때도 있었죠. 타율은 2할 6푼 6리로 팀 내 1위였지만 한 시즌을 마친 소회가 홀가분하냐 아쉽냐고 물으니까 아쉽다고 답했는데요. 힘들었지만 다행히 무너지진 않았다는 말로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국회가 수사권을 축소하자 검사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의 일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발동되자 검사들의 비판글이 내부망에 쏟아졌습니다. 전국 검사장 회의, 평검사 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최근 20여 년간 검찰개혁이란 이름의 조치들이 나올 때 검사들은 주로 성명을 내거나 반대글을 올리거나 집단으로 반발했고 그 결기와 달리 자신들의 문제에선 대체로 조용했습니다. 그 현상이 정점이었던 건 지난 정부 때 검찰이 권력자와 그 가족 앞에선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성명 한 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내란 혐의자가 주먹불끈 쥐며 풀려나는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봐야 했고 여기엔 검찰의 절차적 침묵이 큰 몫을 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한 총장 대행의 입장문에 이어 오늘은 특검 파견 검사 40명이 집단으로 반발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택적 결기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뉴스룸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